내 이름은 김순자, 70세. 교직에서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다. 한때 명문여고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 박성철 씨는 72살로 옛 공장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다 은퇴했다. 아직은 건강하신 편이다. 우리는 구시가지의 7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다. 평소에는 화초를 가꾸고 새를 키우며 시간을 보내고 이웃들과도 정답게 지낸다. 나와 박성철 씨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8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마디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 우리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 우리 둘과 손주 이민준만이 남았다. 민준이는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민준이를 키웠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취방 월세까지. 모든 비용은 나와 박성철 씨에게.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똘똘해서 지방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며 월 800만 원을 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행정직에서 일하는 한소연이라는 아가씨였다. 청초한 인상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둘은 올해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일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나는 발코니에서 이불을 널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전화를 받자 민준이는 저쪽에서 말했다. 할머니, 저희 결혼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할머니께서 혹시 보증금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불쑥 대답했다. 어디에 사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한데? 민준이는 몇 초간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보증금만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었다. 3억 원.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를 악물고 모아야 할 큰돈이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평생을 모은 전부나 다름없었다. 나는 우리가 살던 재개발 아파트를 팔고 나와 박성철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니 딱 그 금액이 되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네 부모님 쪽은 소영이네는 어쩌고? 민준이는 서둘러 말했다. 두 분은 보증금은 못 도와주신대요. 대신 결혼식 비용은 부담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정말 주려고 하는 건가? 등기부등본에는 누구 이름으로 할 생각이야? 나는 대답했다. 민준이 이름으로 해야지. 이 집은 민준이가 결혼해서 살 집인데 우리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돕겠어. 박성철 씨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자네도 민준이 성격 알잖아. 걔는 아빠랑은 달라. 그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마치 내 결혼식을 준비하던 젊은 시절처럼 동분서주했다. 좋은 동네를 고르고 집 구조를 보고 가격을 비교했다. 마침내 우리는 도심 남동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계약했다. 방 3개, 주방 하나, 주변 환경은 주배물이는 조용하고 교통도 편리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통도 편리했다. 계약서에 서명할 무렵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일단 할머니 이름으로 해두고. 제가 결 물었다. 그 계약서에는 갑에 내 이름 김순자가 적혀 있었고 계약금도 내 명의로 송금되었다. 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농담 삼아 나를 집주인 마님이라고 불렀다. 옆에 있던 소영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다. 할머니께서 경험이 많으시니 저희는 할머니 말씀대로 따를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둘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일을 내게 맡겼다. 할머니, 공사팀 좀 봐주세요. 할머니 안목이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나는 그들의 신혼집 인테리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
조명은 내가 직접 골랐고 주방 타일도 내가 직접 맞추었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도 4~5군데 가게를 돌아다니며 골랐다. 남편 박성철 씨는 나중에 전화를 걸어 자네는 남의 신혼집을 자기 노후를 위한 집처럼 꾸미는구먼 하고 말했다.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이게 원래 우리 손주 집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 집에 들어와서 애들 봐주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민준이와 소영이의 결혼식은 10월 1일이었다. 우리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6테이블을 예약했다. 소영이네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는데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고 명품 선물들을 가져왔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이는 단상에 서서 말했다. 결혼 후 사흘째 되던 날 신혼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추와 백목이 버섯을 넣은 죽을 끓이고 잘 삶은 간장우리 한 솥을 들고 남편과 함께 새 집으로 가서 청소를 도왔다. 내가 1시간 먼저 도착했는데 주방 가스레인지에 기름때가 좀 끼어 있어 쪼그려 앉아 20분 동안 닦았다. 남편은 발코니에서 바닥을 닦는 걸레를 밟고 나는 쉬었어요라고 말하고는 발코니에서 바닥을 닦는 걸레를 닦는 등 둥분주하게 움직였다. 둘은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다. 아이고,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서서 손에 묻은 세제 냄새를 맡으며 마음속으로 울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잘 살기만 한다면 우리 노인들이 좀 참고한 발 물러서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다음 순간 그들이 내가 설 자리조차 없게 만들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사흘째 되는 아침 나와 박성철 씨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새 집을 정리했다. 막 가스가 연결되어 나는 가스레인지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신혼부부에게 먹일 생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는 중년 부부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서 있었다. 소영이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였다. 사돈댁짐도 좀댁짐도 좀 덜어드릴 겸요. 소영이의 외할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건네지 못했는데 소영이의 외할머니가 웃으며 먼저 말을 꺼냈다. 며칠 신세 좀 질게요. 우리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소영이는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익숙하게 가방을 받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오신다고 했죠? 할머니께서 역시 집을 정리하고 계셨네요. 나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할머니, 외할머니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감기에 걸리실까 봐요. 안방은 외할머니께 쓰시게 하고요. 내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입술이 떨렸다. 거기는 우리가 원래 쓰려고 했던 방인데 소영이는 마치 누가 아래층에 가서 채소를 사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발코니 옆 작은 서재도 침실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기사님 불러서 침대 프레임이랑 커튼 달아놨어요. 오늘 밤부터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마음속의 그 답답함은 마치 축축한 속리불이 물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소영이네 가족이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의 침구리를 치우는 것이었다. 내가 특별히 고른 거친 면 소재의 침대 시트와 이불은 촌스럽다고 했고 그 빨간 원목 침대 프레임은 너무 딱딱해서 몸이 배긴다고 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창고로 옮겨졌다. 저녁 식사는 내가 준비했다. 나는 손님들이 멀리서 오셨으니 정성을 다해 2~3가지 요리를 더 만들 생각이었다. 닭곰탕은 2시간 동안 푹 끓였고 특별히 당귀와 대추를 넣었다. 막상에 올리자마자 소영이 외할머니는 한 조각을 집어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국물 너무 짜요.
그리고 조미료 맛도 나네요. 제가 고혈압인데 어떻게 이런 걸 마시겠어요? 나는 서둘러 설명했다. 조미료는 안 넣었어요. 제가 뼈를 고아서 만든 거예요. 제가 뼈를 고아서 만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닭곰탕을 치워 주방에 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마실 생각이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닭곰탕은 이미 싱크대에 버려져 있었다. 나는 싱크대 옆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닭곰탕은 내가 아침 6시부터 끓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밤에 박성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만성 기침병이 있어서 환절기만 되면 특히 심해졌고 춥거나 습한 것을 싫어했다. 그 발코니 옆 작은 서재는 원래 수납 공간으로 설계된 곳이라 임시로 침대를 놓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그는 계속 기침을 했고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물을 끓여 그에게 건넸다. 그는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후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침에 소영이가 우유를 가지러 주방에 들어왔다가 얼굴이 창백한 우리 둘을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발코니 창문은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외할아버지께서 심장이 안 좋으셔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 춥다고 느끼시면 전기난로 하나 사드릴게요. 내 마음속에서 불꽃이 활을 타올라 솟아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막 말을 하려는데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했다. 할머니, 화목을 해치지 마세요. 두 분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냥 참으시면 돼요. 나는 뜨거운 물을 식탁에 놓고 이를 악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종일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은 누가 샀는가? 내가 3억 원을 낸 건 발코니에서 추위에 떨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누가 얻은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는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 심지어 한마디 묻는 말도 없이 나는 울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새 집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러 온 것이었다. 그 차가운 작은 방에서 내 베개 옆에는 박성철 씨의 기침약이 놓여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어깨를 들썩이며 기침을 했다. 나는 그의 이불을 당겨 덮어주었다. 불을 끄고 나는 천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어떤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장 서러운 대접을 받는구나. 그날 점심 식사 시간, 상에는 6가지 요리가 있었고 그중 5가지는 내가 만든 것이었다. 박성철 씨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기침이 아직 낫지 않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영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밥을 먹었고 민준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채널에서 새 아파트의 규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소영이 외할머니는 상석에 앉아 계셨다. 그녀는 자기 젓가락으로 닭볶음탕 한 조각을 집었다가 다시 접시에 놓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을 닦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을 닦아다.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니 젓가락을 이리저리 휘젓지 마세요. 내 손이 멈칫했다. 막 젓가락을 거두려는데 소영이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젓가락으로 반찬 접시에 있는 음식을 집지 말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평소에 개인 젓가락을 써서 위생을 충소에 개인 젓가락을 써서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만 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나는 낮은 목소리는 높였다. 할머니, 다음부터는 기름 좀 덜 넣어주세요. 나는 상미에 놓인 음식들을 보았다. 내가 볶은 애호박 쩌는 거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체 두어 숟가락을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사 분위기는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이닥친 듯 차가웠고 그릇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발코니로 불렀다. 너에게 묻겠다. 이 집은 누가 샀니? 그는 짜증난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평생 모은 3억 원을 너희에게 다 주었어. 너희가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데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을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의 어머니도 저를 키우셨지만 어릴 때는 울러서며 결심한 듯 말했다. 할머니도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저도 그분들 깨다 주셨잖아요. 할머니께서 불편하시면 그냥 예전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도 바빠서 굴봐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거실의 불빛이 내 얼굴에 비쳤고 나는 문득 나 자신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불청객이 된 것 같았다. 소영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던 말했다. 정말 서럽다고 느끼시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도 이제 저희 삶을 시작해야 하세요. 그날 밤 나는 거의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성철 씨는 한밤중에 심하게 기침을 했고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셔 그의 이마에 개주었다.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불편하시면 그냥 돌아가세요.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조용히 몸을 움직여 그를 깨우지 않았다. 거실의 수납장을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었지 않았다. 거실의 수납장을 여장어리 칸에서 짙은 남색 천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아파트 매매는 들어있었다. 그때 그들은 결혼 전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으니 결혼 후에 한꺼번에 명의를 이전하자고 했고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종이 가장자리가 닳아서 살짝 캐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더 이상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 서류들을 정리하여 깔끔하게 봉투에 넣은 다음 침대 머리맡 앞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박성철 씨는 아직 침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다.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우리 안 갈 거야.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안 간다고? 자네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 안 가. 그리고 참지도 않을 거야. 그들이 나를 사람이 될 것인가? 악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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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인가라고 했지? 그럼 나는 3번째를 선택하겠어. 우리 것을 되찾을 거야. 박성철 씨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우리 노부부가 벽돌 1장, 기와 1장 돈을 들여 짓고 한 푼 한 푼 피땀 흘려 모은 것이었다. 이제 와서 그저 내주고 심지어 쫓겨날 수는 없었다. 만약 그들이 돈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세대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은 인내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다. 이 집은 분명 내가 돈을 내고 산 것인데 한 발 한 발 남의 땅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며칠만 머물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방을 차지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었다. 불편하시면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말은 마치 침대 한 자리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주방 상부장 가장 위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중요한 서류를 숨겨두는 곳으로 평소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작은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가 짙은 남색 천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펼쳤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은행 이체 기록, 주택 증여 계약서 초안,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그 사본에 적힌 집주인 이름은 김순자 바로 나였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민준이가 그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돈 얘기 좀 그만하면 마지막이 혼잣말했다. 그때 너희는 절차가 복잡하니 일단 내 이름으로 해두고 너희 둘이 혼인신고를 한우의 명의로 해두고 나는 발코니에 잠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가 맑아졌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강남에 사는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은퇴한 변호사였다. 평생 온갖 종류의 가정 분쟁을 다루어왔다. 지혜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돈을 내고 산 집이고 등기부등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돈을 내고 산 집이고 등기부등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애들이 들어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네, 가능해요.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언니,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더 이상 가족 내부의 갈등이연, 더 이상 가족 내부의 갈등이연, 더 이상 가족 내부의 갈등이연, 더 이상 가족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연한 일이 될 거예요. 언니, 정말 민준이와 인연을 끊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나는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야. 더 이상 손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까봐 두려운 거야.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에 가서 정성껏 끓인 가정식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작은 청채와 새우젓을 넣었고 소금은 많이 넣지 않아가니 딱 맞았다. 소영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맛있게 드시며 내 음식 솜씨를 연신 칭찬했다. 민준이도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솜씨는 식당도 못 따라가겠어요. 나는 찌개를 뜨면서 웃었다. 너희가 맛있게 먹으니 좋구나. 많이 먹어. 소영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화장실 타일을 수입 타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5, 6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꾸며.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할게.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할게. 그녀는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할머니가 최고예요. 나는 고개를 숙여 주전자로 물을 따랐다. 다 꾸며지면 너희가 짐을 싸서 함께 떠나는데도 편할 테니. 이 며칠 동안 나는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면서도 평소처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모든 것을 평온한 일상처럼 꾸몄다. 내가 더 온화하게 대할수록 그들은 더 안심했다. 나는 이번에 내가 화를 내기 위함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 위함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 위함도 아니고 잘못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족애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 김순자 70세. 고생할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았고 돈을 벌 때는 악착같이 모았다. 이제 와서 누가 나에게 한 발 물러서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헛된 말을 가르칠 때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햇볕이 가장 뜨거웠다. 나는 발코니에 앉아 단추를 꿰매고 있었다. 막 걸레질을 맞춰 허리가 좀 아팠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정미숙 씨였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오랜 이웃이었다. 순자 씨, 내가 포도를 좀 샀는데 맛 좀 보라고 가져왔어. 그녀는 웃으며 싱싱하고 탐스러운 초록색 포도 한 봉지를 건넸다. 아주 달아. 나는 포도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하며 들어와 앉으라고 권했다. 정미숙 씨는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돌아가 탕을 끓여야 한다고 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 어제 순자씨네 아파트 아래층을 지나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어. 그 아가씨가 2달만 있으면 이 집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고 말하더라. 내 손이 떨렸고 포도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미숙 씨가 나를 부축하며 다시 말했다. 그 아가씨가 할머니 돈을 좀 더 뜯어내서 옛집도 팔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노후도 해결해야겠다고 하더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귀가 윙윙거렸고 한마디도 이어갈 수 없었다. 정미숙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하지만 이번 일은 더 이상 집안일이라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찬 듯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나는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복도 전등이 고장나 어두웠던 것이 오히려 내 모습을 가려주었다. 나는 거실 복도 입구에 서서 주머니에 숨긴 휴대전화로 녹음 기능을 켰다. 방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2달만 더 있으면 등기부등본 정리도 끝나고 안정될 거야. 나랑 소영이는 안방을 쓰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2층 작은 방을 쓰게 하고 혹시 할머니가 오겨되면 그 방에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오겨된다는 말이 모처럼 내 귀 속에 박혔다. 소영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다. 나는 그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자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 그 노인네들이 나이 들어서도 자리 욕심을 내고. 걱정 마.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나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서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것이 내가 직접 키운 손자였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는 온통 나를 어떻게 맞고 어떻게 쫓아낼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를 어떻게 내쫓을지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3권 백업했다.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USB에도 옮겼다. 이어서 주택계약서, 증여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그리고 위챗대화 기록까지 모두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하나하나 정리하여 누런 서류 봉투에 넣었다. 나는 봉투에 테이프를 붙이고 책장 2번째 서랍에 눌러 넣어두었다. 박성철 씨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박성철 씨는 침대 옆에 내려놓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끄는 건가? 나는 정말 인연을 끊을 각오가 된 건가? 나는 천천히 앉아 보온병에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다만 나는 이제 연기를 하지 않을 뿐이야. 이 순간 오히려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수년 동안 나는 집은 정으로 사는 곳이다 라는 말을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집은 계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들이 일찍이 계산을 시작했다면 나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계약서로 말하고 증거로. 금요일 오전 햇살이 좋았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짙은 남색 무늬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다. 9시 정각. 나는 문을 열었다. 내 사촌 동생이자 은퇴한 변호사 이지혜 씨가 그녀의 사무실이자 은퇴한 변호사 이지혜 씨가 그녀의 사무실 인턴과 함께 문 앞에 와 있었다. 인턴은 노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다. 뒤이어 아파트 관리소장 유 씨도 도착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제가 억지 부렸다고 말하지 못할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민준이와 소영이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둘 다 멍하니 굳어버렸다.
소영이의 얼굴은 금세 새하얗게 변했고 손으로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쥐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민준이가 일어서며 불쾌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지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서류 가방을 열고 2장의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것은 증여 철회 법률 성명서입니다. 김 순자님께서 출자자로서 원 소유권을 유지하며 법에 따라 증여 행위를 종료합니다. 그녀는 또다시 도장이 찍힌 변호사 통지서를 소영이 앞에 내밀었다. 3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사법 절차를 통일주택 계속 내 이름으로 되었는데 소영이는 서류를 집행할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벌써 우리한테 준 벌써. 이 집은 벌써 우리한테 준 벌써. 나는 명의 이전도 하지 않았고 증여계약도 공증받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 너희는 계속 내 명의의 아파트에 살았던 거야. 내가 허락했기에 살 수 있었던 거지. 너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사람이 될 것인가, 악마가 될 것인가, 악마가 될 것인가라고 했지? 이제 나는 참지 않을 거였지. 소영이는 입을 과사 창밖을 내다보았다. 민준이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눈이 점점 붉어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햇살이 등나무 의자 위 그림자에 비치고 있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낸다고 말한 적 없어. 나는 몸을 돌렸다. 내 표정에는 흔들리지 않는 차가움이 있었다. 너희가 그때 나에게 사람이 될 것인가, 악마가 될 것인가, 악마가 될 것인가 라고 했지.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야.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조차 낮게 깔렸다. 오후 3시 관리소장이 몇 명의 직원과 함께 집에 와서 공식 통고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지혜는 거실에 서서 집안 물품을 세어 기록하며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했다. 소영이 외할아버지의 감정이 가장 격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움켜쥐고 변호사 통지서를 찌질러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너희가 한 가족이냐? 인정도 없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내 방으로 달려들어 서랍장을 뒤지려 했지만 문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관리소 직원 2명이 차갑게 말했다. 유 소장이 차갑게 말했다. 정미숙 씨가 가장 먼저 복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직도 빼앗으려고 해? 할머니 손에 도장 찍힌 증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웃들도 모두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소영이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민준이를 끌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하더니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외롭게 늙어 죽을 거야. 나는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 문턱에 서서 피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이 3억 원을 내준 거야. 민준이는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문이 딸깍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 세상은 마침내 고요해졌다. 나는 발코니로 걸어가 그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햇살이 무릎 위로 적당히 따뜻하게 떨어졌다. 이 순간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다. 집에는 마침내 나와 박성철 씨 둘만 남았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는 원래대로 정리되었고 양념들은 내가 익숙한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발코니에 드리운 햇살은 등나무 의자 위에 적당히 따뜻하게 비쳤다.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번갈아 문을 두드렸다. 어떤 이들은 잘하셨어요. 할머니 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손주가 정말 안쓰럽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내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열이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지 누구든 내 위로 올라와 짓박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다. 하늘은 먹물을 엎지른 데 침울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주방 창문을 닫고 있었다. 박성철 씨는 장 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다. 그는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평소의 자신감도 이전의 날카로움도 사라진 모습이었다. 나는 즉시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소영이가 자기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다고 우리가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는 그쪽 집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양쪽을 자제대로 양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문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발 부탁한 소리가 났다. 할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집은 저희가 안 가질게요. 할머니께서 다시 가져가세요. 거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에요. 거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에요. 거기는 내 눈가도 굵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문간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10살 때 그는 감기에 걸려 고열로 앓았고 내 품에 안겨 할머니 가지 마세요라고 흐느꼈다. 그리고 수능 날 아침 문 앞에 서서 나에게 흑설탕 계랄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던 것도 나는 당연히 그의 좋은 모습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날 식탁에 앉아 너무나도 평온한 어조로 할머니 불편하시면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던 것을 더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보며 목이 메고 입꼬리가 약간 떨렸다. 너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네가 사람이 될 것인가, 악마가 될 것인가 라고 했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문을 조금 더 열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나는 후자를 선택했어. 그는 멍해졌다.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나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부축하러 가지 않고 그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카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제가 크면 꼭 할머니께 큰 집 사드릴게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내가 너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잠시 멈췄다.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없었다. 너는 앞으로 나를 보러 올 수도 있고 전화할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전화할 때 그는 보러 올 수도 있고 전화할 때 그는 너희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지 않아. 그 눈빛에는 후회와 그 자신조차 미처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문을 다시 들어서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한때 모든 것을 다 주며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서재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펼쳐져 있었다. 편지를 쓴 지는 오래되었지만 오늘은 문득 어떤 말들을 적어 내려가야 할 것 같았다. 답장이 오지 않을 것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저 내 가슴 속에 뭉쳐있던 무언가를 스스로 밖으로 꺼내놓아야만 했다. 민준아, 네가 떠난 날부터 나는 네가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내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늘 내가 너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너는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니? 네가 어릴 때 고열로 앓았을 때 나는 사흘 밤낮을 내 침대 옆에서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지켰어. 열에 들떠 정신없던 너를. 네가 고등학생 때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나는 귀걸이와 그 금시계를 팔았어. 네가 직장 생활 첫 해 자취방을 구할 때, 내가 통장 잔고에 구할 때, 내가 통장 잔고에 구할 때, 네가 결혼해서 집을 살 때 내가 옛집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우리 노부부를 발코니 옆 작은 방으로 몰아넣었어. 너는 가정을 위해 양쪽에서 힘들었고 균형을 잡아야 했다고 말했지. 하지만 너는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70세의 내가 통풍 잘 되고 쓸. 결국 너는 내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주방에서 내가 만든 밥이 버려지고 안방 침대가 다르지고 안방 침대가 다른지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과연 행복했었을까? 나는 편지를 다 쓰고 접어 누런 서류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택배를 통해 그가 사는 아파트로 보냈다. 사흘 후 그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월사방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를 다 읽고 다시 한번 읽었다. 소영이가 주방에서 나와라면 한 그릇을 들고 왔다. 배고프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 먹고 싶어. 민준이는 그녀를 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갑자기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던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냈어. 소영이는 입을 벌렸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후 내내 앉아 있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편지는 그의 무릎 위에 놓여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여기 나는 저녁 식사 후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주전자는 하얀 김을 뿜어냈다. 주방 불빛이 타일 위에 비쳐 누렇게 바른 옛 사진 같았다. 탁자 위에는 내가 막 부쳐낸 부추전이 놓여 있었다. 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내 손이 떨려 하마터면 접시를 놓칠 뻔했다. 나는 등을 돌려 몰래 눈가를 닦았다. 박성철 씨가 밖에서 돌아와 물었다. 나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 나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바라보며 마치 내 반평생을 보는 듯했다. 평생을 남에게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이야 깨달았다. 너를 위한다는 것은 결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옛집으로 다시 이사하던 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이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나와 박성철 씨는 각자 여행 가방 하나씩을 끌고 작은 승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차가 멈추는 순간 나는 마치 억압에서 단번에 벗어난 듯했다. 열쇠는 여전히 예전 그 열쇠였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묵직한 나무 향이 정겹게 풍겨왔다. 바닥 난방도, 통유리 창문도, 타일이나 매립등도 없었다. 그저 우리가 익숙한 소파, 의자, 낡은 탁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문간에 서서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꼈다. 도착했다. 이틀 동안 나는 집 안팎을 깨끗이 닦았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뜯어 빨고 주방 찬장도 새로 정리했다. 발코니에는 화분 몇 개를 가져다 놓고 봉선화 새 포기와 다카한 포기를 심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싱싱한 초록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사흘째 되는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미숙 씨를 만났다. 어머, 돌아오셨네요. 그녀는 반갑게 웃었다. 그쪽 집은 어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쪽 집은 어때요? 그 큰 집이 좋기는 하죠.
하지만 마음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또다시 내 손에 들린 고양이요. 하지만 마음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또다시 내 손에 들린 고양이. 이 동작을 같았죠. 나는 발 아래 건물을 가리켰다. 이건 고양이인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래층에서 주운 길고양이에요. 바보같이 나를 따라 집까지 들어왔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고양이는 주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렸다. 나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주고 닭가슴살을 삶아 옆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다 먹고는 창문턱으로 뛰어올라 햇볕을 쬐며 눈알 가늘게 뜨고 나른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동반자가 꼭 사람일 빌었다. 오후 햇볕이 따뜻했다. 박성철 씨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고양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한마디 불쑥 내뱉었다. 그 손자 녀석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로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그 집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늙었으니 양보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때? 이 나이에는 남에게 기대지도 남을 꾸짖지도 않아. 그저 나는 아쉽지 않다는 한마디로 충분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해지지. 한편 신혼부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심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해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방은 작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았으며 주방에는 환풍기도 없었다. 집주인은 성격이 급해서 매달 미리 전화해서 월세를 재촉했다. 소영이는 요리를 3번 태우고 결국 주방을 포기하고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수도관이 새고 전기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 민준이는 직접 뛰어다니며 전화해서 수리를 맡겨야 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집은 돈이 드는 것이고 삶은 버텨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삶 속의 그 조용한 희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들은 거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소영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우리 정말 잘못한 걸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라면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식어버린 국물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도시의 저녁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전하고 있었다. 내일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집이 아무리 춥고 창문이 아무리 작아도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일단 사람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두렵지 않다. 나는 평생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서기로 결심했다.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화풀이를 위함도 아니고 화풀이를 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나처럼 눈물 흘리고 참으며 계산당하면서도 집안 망신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서였다. 정미숙 씨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 강절에 열 생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어리석지도 않고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며 현금 인출기도 아니라는 것을. 매매 계약서, 미완성 증여 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등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견본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철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관리소에 어떻게 입회인을 요청하는지 가르쳤다. 강좌는 아파트 단지 활동시에서 열렸다. 별다른 홍보도 없었지만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다. 정미숙 씨는 물을 나눠주며 웃었다. 단상 아래에는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치마를 두른 채
낙 아래층으로 내려온 아주머니들,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들까지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강절을 듣다 말고 눈가가 붉어졌고 어떤 이들은 들면서 필기를 하며 이 변호사님은 빨간 도장을 써야 하는 건가요? 나는 옆에 앉아 익숙하면서도 나는 옆에 라고 묻기도 했다. 지혜는 말했다. 지혜는 말했다.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니에요. 강좌가 끝난 후 지역방송국 기자 한 명이 나를 인터뷰하러 왔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자는 꼭 녹화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마당에 서 있었고 햇살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비쳤다. 기자가 물었다. 김순자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그의 가져다 주자. 나는 그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탄천히 입을 열었다. 어떤 일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데 익숙해요. 불평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죠.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 한 칸마저도 빼앗겨요. 나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그럼 이제 제가 그들에게 말해줄게요. 제가 참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라고. 이제는 제가 물러설 때가 아니라 그들이 물러설 때라고요. 말을 마치자 나는 웃었다. 그날 저녁 나와 박성철 씨는 낡은 등나무 의자 2개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발코니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그는 차를 끓여 내게 한 잔 건넸다. 이게 진정한 삶이지. 나는 컵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코끝이 시큰거렸다. 사람은 얼굴이 있고 나무는 껍질이 있지. 나는 노을로 물리고 나무는 껍질이 있지. 나는 노을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얼굴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해. 나는 평생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 나는 마침내 내 마음을 너를 위한다는 족쇄에서 벗어던졌다. 가족에는 나의 일방적인 양보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집은 한 사람의 끊임없는 희생이 폐허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 나이에 다시 한번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되었다.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김순자는 3억 원을 쏟아부어 집을 2손으로 바치면 손주에게서 할머니가 있어야 우리 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안방을 빼앗기고 식탁에서 외면당하고 기침하며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고통, 그리고 뼛속 깊이 박히는 그 말이었다. 사람이 될 것인가, 악마가 될 것인가, 망마가 될 것인가. 위장 통증을 참으며 집안에서 요리했고 억울함을 참으며 웃으며 설거지를 했고 한밤중에 되찾았고 한밤중에 그녀는 것을 그전에 그 남편이 기침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 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돌아오라고 애원하지 않았고 누구의 뒤치다거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했을 뿐이다. 나는 줏대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너희가 망신당하는 것이 아까웠을 뿐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저분처럼 자녀, 손주의 집에 살면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배치되고 그저 식구가 많으니 좋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까? 언젠가 내 노후 자금을 내놓았는데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거지라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질까? 만약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시켜 주실 몇 번째 구독자님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